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PD 한PD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매주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내놓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이제 대출 규제, 강한 대출 규제로 시장의 폭등을 막겠다고 그랬고, 자, 이번 주에는 다시 또 공급 쪽에서 대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한 주는 공급, 한 주는 대출 억제. 자, 그렇게 교차를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방안을 짜야 된다. 모든 건설 회사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개최해라.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물론 이게 제 이야기를 듣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자, 물론 다 계획이 있겠죠. 근데 정부가 이제 지금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좌파 정부는 분명히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을 폈어요. 바로 이 직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변 장관님은 바로 공공재개발을 주도를 했잖아요. 지금 그거는 지금 성과가 있다 없다 얘기는 할 수는 분명히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금 추진되는 그 성과보다는 이탈한 지역들이 더 많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공공주도 재개발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해봤더니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하더라. 자, 그래서 이탈하는 그 사업장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정부도 그 심각성 깨달았겠죠. 내부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리고 공공이 주도하다 보면 신도시 위주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도시 자체가 긴 기간이 소요돼요. 한번 택지지구를 지정을 하고 신도시 발표를 하고 입주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자, 지금 당장 집값이 폭등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결사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부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럼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이 주도하는 그 개발 방식으로 공급을 촉진시켜야 되겠다. 자, 그것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민간이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추진하는 지역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도시개발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들인 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딱 정해놓다 보니까 개발이 추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땅값을 기존의 감정평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의 땅을 억지로 사들이는 거니까 절대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감정평가대로 토지의 가격을 정해서 분양가 산정을 해라. 자, 그러니까 개발을 안 하겠죠. 공급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민간 공급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공급량이 나오질 않더라. 그 얘기죠. 기존에 유지하던 방법을 깨고, 좌파 정부가 유지하던 방법을 빼고 어떤 민간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폭등을 해서 싸게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서민들, 무주택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분들이 희망이 다 날아간다 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주택정책,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정책을 내놓는 것은 요즘은 부총리의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걸 주도했잖아요. 자, 근데 이 양반은 말 그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빠질 뿐이니까 이제 나가실 분이잖아요. 나가실 분. 대출 문제, 재정에 관한 문제, 금융에 관한 문제는 금융위원장, 고승범 위원장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공급의 문제, 규제에 관한 문제는 국토부 장관에게 맡기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는 김현미 장관이 다 했고, 그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하다 또 욕을 먹고, 자, 그러다 이제 국정 운영 시스템이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그 각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시장의 밸런스를 맞추고 대책과 규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국토부 장관에 앉아가지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남발하다가 지금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정책과 규제를 내놔야 된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금융위원장의
앉으신 분은 그래도 그 방면에 전문가잖아요. 국토부 장관도 나름 뭐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죠. 뭐 국무총리 뭐 기획조정실에 있던 분이니까 어쨌든 뭐 관료니까 그나마 잘 하시겠죠. 정치에 계셨던 분보다. 자,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은 지금 그 자산이 버블되는 거에 대해서 대출 규제로 이렇게 시장을 방어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되는 거에 대한 거시경제를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또 해치 수단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주제로,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 문제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자,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오르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고유가 시대처럼. 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런 그 긴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금리를 다른 선진국보다, 미국보다 더 빨리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왜냐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폭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뭐 그거에 대한 주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자산의 버블을 막으려는 게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입장이고, 자, 국토부 장관은 오직 한 방향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토부 장관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대책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지금 발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을 조금 바꿔서 그것까지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분양가 관리제, 분양가 상한제, 자,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에 흘렸어요. 자, 언론에 흘렸어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자, 이제 많은 그 신문 기사, 뭐 여론 나오겠죠. 자, 그걸 취합해서 정책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왜 민간 공급이 안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했는데, 결국은 그 건설회사들이 원했던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달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언론에 흘린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한번 풀어주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이거 분양가 상한제 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냥 그 허그 자체가 그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통제 가능한데, 굳이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또 틀을 만들어서, 규제를 만들어서 이중 규제를 하면서 결국은 민간 공급 시장을 막아버렸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그 공급 대책을 하나 마련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영욱 그 국토부 장관이 또 하나 제시한 게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완화하겠다. 뭐 이거 뒤에서 얘기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룸형이잖아요. 이제 투룸형으로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원룸은 작으니까 살기에는 혼자 신혼부부가 살긴 적잖아요. 이제 신혼부부용에 적합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하면 어떻겠냐. 자, 그런 얘기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완화한다. 규제를 완화한다. 바닥에 난방을 까는 문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신혼부부 1인 가구의 급증. 1인 가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50%가 넘어요. 뭐 60%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수요를 생각하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 민간 위주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급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좌파 정부가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촉진하자라고 지금 가고 있어요. 분명히 한쪽에서는 대출을 막고 한쪽에서는 공급을 추진하고, 뭐 사실 정책으로 보면 이상적인 정책이죠. 이상적인 정책이고. 자, 그리고 이제 좌파 정부가 이 공공 주도의 공급을 추진했잖아요. 이 서울의 도심 내에서. 뭐 외곽은 이제 다 수용을 해서 뭐 하니까 그나마 속도를 붙일 수 있는데, 자, 내부에 있는, 도심 내부에 있는 것은 주민의 동의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내부에 있는 토지들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 주민의 저항이 너무 컸다라는 거. 이거 지금 과천에서 문제가 됐고, 있잖아요. 그리고 태릉 그 골프장도, 그 태릉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왜 이 쾌적한 그린벨트 훼손하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온 지가 작년 7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은, 이 주민의 저항이 온다는 것은 그 정권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의 주민이 싫어하는데 그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 정권의 표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공이 도심 내에서 남의 땅을 수용해서 그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게 민간개발이라면 차라리 돈을 많이 주고 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민간은. 협상이 되지만 이 공공이 주도하는 건 협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정부가 줄 것은 별로 없고 용적률 상향이라는 것은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임대주택을 또 많이 줘야 되는데 주민은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을 또 싫어하고,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주민의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민간 공급의 확대로 지금 한쪽 방향을 틀고 있다. 지금 현재 장관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간담회를 해서 건설업계의 불만을 들었겠죠. 자, 그런데 이 불만이 나온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지자체별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을 잡는 것조차도 틀릴 수밖에 없죠. 지역의 땅값이 다 틀리고 지역의 어떤 그 분양가도 다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이 아니죠. 최근에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세에 비해서 어떤 그 심사를 통해, 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해지는 분양가가 건설회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에 현재 그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도안 신도시의 8사가 10억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에 분양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후분양으로 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 이제 고분양가 관리제에서는 가격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분양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서울에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둔천주공이에요. 자, 여기가 12,000가구예요, 12,000가구. 자, 12,000가구면은 하나의 신도시예요, 신도시. 자, 이렇게 공급이 늦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라는 게 돼버렸잖아요. 분양만 받으면 따블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회 문제가 되고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그 청약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어떤 심리가 뜨거워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축의 아파트가 또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고, 자, 그런 악순환을 거치고 있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이 분양가 상한제의 완화를 통해서 적정 분양가를 내고 시장의 심리를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양가 상한제 완화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 환영을 했어요. 이거는 시장 경제를 선호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라니까 전에 말했듯이 둔천주공의 12,000가구 외에도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막혀있는 가구수가 무려 6만 가구라고 그래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거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벌써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안 된다. 그냥 허가를 통한 가격 통제 기능,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정부가 이런 민간 주도의 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주민 저항으로 도심에서 택지 확보도 어렵고, 그리고 공공 재개발 역시 포기하는 사업장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도심에서의 공공재개발은 일부 아주 그 사업 자체가 아주 추진이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에서 가능한 거예요. 어떤 정부가 용적률을 주고, 그리고 그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런 타협이 가능한 지역에서 가능한 거지,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에 해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고 개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를 줘서 어떤 부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줘야 되는데, 그냥 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주면 거기에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개발 차익이 적다 보니까 사업의 추진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도시도 공공이 주도를 하지만
지금 뭐 신도시 계속해서 짓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도심과 연결하다 보면 그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교통 인프라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뭐 요즘은 원하는 게 또 다 GTX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면 지금 2030년으로 갈수록 인구가 소멸되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투자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벌려놨지만 사실상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김포 신도시에서 봤듯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 외곽 신도시로 확장하는 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외곽 신도시에 또 아파트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지방의 도시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생각을 해보니까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극적으로 완화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민간이 왜 공급에 못 나섰나? 자, 이게 한번 보시죠. 그 민간 택지의 택지비는 공공택지와 달리, 이 공공택지는 어떤 그 수용한 가격에 거기에 뭐 개발 비용해서 뭐 또 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공공택지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액의 기준이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그 거래되는 가격의 기준. 일반적으로 뭐 거래 사례로 하든지 공시지가로 하든지 감정가액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세보다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시개발 방식으로 민간업자들이 토지를 확보하다 보면 안 판다는 사람들의 토지를 사야 되니까 더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매입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세보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와서 너무 사업성이 안 나온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을 지연하는 거예요. 이 공시지가라도 계속 주변의 시세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땅을 수용했는데 왜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겠습니까? 뭐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되는 비용. 이 경우에 각 지자체의 그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따라 가산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아파트를 짓다 보면 조금 입지가 약한 곳은 예를 들어서 조경을 강화한다든지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든지 뭐 그런 추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가산 비용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다 똑같이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는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분양가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지자체의 깜깜이식 산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민간주택 택지에서 원하는 분양가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나오는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그러면 새로운 분양 가격을 산정을 하자. 자, 그래서 나온 방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시세 뭐 8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제 그 시세 80%를 적용할 때 그 해당 아파트의 택지에서 500m 내에 있는 아파트. 자, 거기에서 그 사례들을 선정을 해서 분양가 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1000m로 확대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 선택의 폭이. 자, 넓어지니까 거기서 가장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500m, 1000m 가운데서도 예전에는 중공년 20년 정도 된 아파트에서 분양가 산정을 했는데 이제 그걸 10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뭐 준신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아파트를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80%를 적용해서 분양 가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분양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가산 비용에 대해서 깜깜이식 가산 비용 산출. 자, 거기에 대해서 공시 양식을 마련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기능에 가산 비용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포함하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산 비용 공사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그것까지 포함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이제 가산 비용에 추가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원자재 값도, 그리고 최근에 이 원자재 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건축의 자재를 만드는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철강, 시멘트 비용 다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 가격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또 규정을 만들어서
더 많이 올라가고 이제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가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토지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시고 분양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막바지에 그 좌파 정부가 원하는 그 부동산 정책으로 지금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공급 주도의 정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주도의 정책들이 다 이거 MB가 하던 거예요. MB가 지금 깜빵에 계신 MB님이 하신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MB가 만든 거예요. MB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도 똑같이 이제 공급 물량의 부족 아니었습니까? 도심 내에 또 공급 물량의 부족. 자, 그걸 만든 사람이 MB였다. 그 사람의 정책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가 지금 이전에 했던 게 뭐예요? 사전청약. 그 사전청약도 MB가 했던 거잖아요. 다 MB를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또 이렇게 활성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뭐 도시형 그걸 사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그걸 월세로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30 세대는 다 월세 살란 이야기예요. 월세.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좌파 정부가 갑자기 공공재개발 추진하다가 왜 갑자기 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갔나 참 의구심이 가는 거죠. 자,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지금 그 완화하겠다는 게 자, 그리고 이제 그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도 허용하겠다. 그리고 주차장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품질 이게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 주거용 오피스텔 자 이게 이 주차장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그 저품질의 주택을 양산하는 거예요. 양산. 자, 주거의 질은 안 좋아진다. 2030의 주거의 질은 안 좋아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품질 주택 양산의 계획을 짜고 있는데 자, 업계에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구획 제한을 없애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원룸형은 과연 원룸인데 이제 칸막이를 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면적 상한도 한 60제곱미터, 한 18평형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 사실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아파텔이죠.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텔을 양산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업계 관계자는 그 60제곱미터의 구획 제한까지 없애면 방 2개 이 정도의 크기를 갖춘다고 하면 아파트처럼 설계가 가능해져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주차장의 문제. 그리고 이런 주택은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짓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그 공간이 좁아요. 바로 붙어서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조권, 조망권의 문제가 되고 저품질의 주택이 양산이 된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풀릴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렇게 그렇다면 그 지역이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땅값을 비싸게 사다 보면 비싼 주택이 공급될 수밖에 없어요. 자, 비싼 주택이 공급이 되다 보면 그걸 비싸게 분양하고 비싸게 사는 사람은 비싸게 월세를 낼 수밖에 없다. 자, 비싸게 월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바로 20대, 30대 1인 가구다라는 거예요. 신혼부부다. 자, 어쨌든 이 분양가 상한제를 풀겠다고 하니까 이 무주택자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집값을 되돌려 달랬더니 분양가 규제를 풀었다고 지금 청와대의 청원, 그 국문 신문건가요? 거기 청원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주택자들을 영끌하지 말아라. 집을 사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싸게 줄 테니까 사라. 그걸 사라. 분양을 받으라 했는데 또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사전 청약하신 분들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이제 추후에 하실 분들 그리고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 가격이 싸게 나오겠느냐? 싸게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영끌하지 않고 기다렸던 무주택자들은 집값 대책은 내놓지 않고 건설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청와대 청원에 뭐라고 올랐냐면 영끌하지 말라 해서 기다렸던 무주택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또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저는 이거를 왜 지금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내놔가지고
대선 전략에 유리하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굳이 지금 내놔봤자 별 의미가 없는데 대선 끝나고 내놓던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에는 한계가 있다. 이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이 시뮬레이션이 나온 게 둔촌주공의 아파트가 평당 4천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4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관련 확장, 베란다 확장까지 포함하면 한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한 5구형으로 5구 스타일로 9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자, 5구 9억이 넘으면 대출도 안 나와요. 대출도 안 나오고. 자, 이게 서민이 사는 그 둔천동 주공의 5구가 9억이다.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최소한 2억 정도는 올라가 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2억 정도 올라갔어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돼버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면 주변 시세의 80% 정도에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60%, 50%에도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또 청약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된다. 이제 로또 청약은 안 되고 조그만 시세, 주변 시세 한 80% 정도에 사는 정도,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풀어주겠죠. 그러면 지금 대출을 억제하는 또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정책과는 또 반대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런 점이 있다. 자,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 어떤 좌파의 어떤 그 통제 경제, 그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자꾸 규제가 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시장 경제로 가고 있다. 자, 물론 이제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MB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돌고 돌아서 좌파 정부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시장을 통제하고 통제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돼서 가격은 폭등시키고 결국은 그 수많은 시행착오 때문에 집값은 그 아주 투기판으로 만들고 뭐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떤 집값에 다 미쳐버렸어요. 뭐 세상에 집값이 끝도 없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막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떤 좌파 정부가 했던 그 많은 시행착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시장 경제의 어떤 따랐던 그 MB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